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고열 중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고열, 독감 같은 아니면은 전염병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염증이 그 세균의 어떤 침범과 그걸로 인해서 몸에서 고열이 발생하게 될 때, 어른들은 독감에 의해서 고열이 발생하지 않지만 생애 최초로 태어난 어떤 4세에서 6세경 어린이들은 독감에서 고열이 발생하게 되죠. 그러나 어른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른도 만약에 접종 어떤 전염병, 생소하던 항체가 형성되지 않은 미리 예방 주사를 맞아서 이렇게 좀 조심을 시켜놓지 않은 어떤 전염성이 강한 병에 침범이 되었을 때, 새로 낯선 지역에 가서 가령 새로운 환경에서 풍토병이나 이런 것들에 걸리게 되었을 때 어른들도 고열이 발생을 하게 되죠. 이런 어떤 고열 발생의 어떤 급성 메커니즘은 저는 이 과정에서 이 고열을 통해서 뭔가의 목적을 달성하고 고열 후에 치유가 되는 어떤 그런 숨은 비밀이 숨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물론 여기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고 고열을 무조건 없애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아마 의학을 기본적으로 공부하신 분이라면, 몸을 치료하고 계신 분이라면 여기에 어느 정도의 동의를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숨은 비밀. 그래서 저는 제가 저희 아이들 둘을 키우면서 6번, 7번의 차례 이상의 고열을 경험을 했었고, 그 과정에서 신종플루도 있었습니다. 그때 2009년에 신종플루. 이런 상황에서,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저의 믿음과 그 방식을 사용을 해서 치료를 한 거죠. 그것은 단 하룻밤에 고열이 끝났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룻밤에 끝나지 않고 아침이 와버리고 다시 해가 뜨고 과립구가 증가되게 되면 염증은 잠시 소강 상태를 보이겠지만 과립구가 아침이 되면 문제는 이제 영양의 섭취가 문제가 되죠. 속이 이런 심한 상황에서는 위가 완전히 거의 멈춰버리고 장을 움직이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영양 섭취가 문제가 돼서 병원 신세를 져야 된다. 병원 신세가 지기 전에는 얼마 전에 보니까 활명수라고 해서 이 장을 움직이게 해주는 그런 한약 제제죠. 장을 안 움직이는 장을 활명수, 생명을 살리는 물이다라는 뜻이었는데 뭔가 영양을 섭취하도록 하는 것이 살리게 됐다는 것입니다. 병원 신세를 지면 IV, 인트라비너스한 정맥 주사를 통해서 정맥의 그 수액을 통해서 영양을 공급받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결국 하룻밤에 끝나지 않게 되면 영양의 섭취가 문제가 되고, 이것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임파구의 치유 능력, 임파구의 건강한 임파구를 만드는 데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하룻밤에 고열로서 6번, 7번을 치료를 했다는 거고, 그것은 유효할 만한 어떤 저 한 사람이 경험한 것이지만 뭔가 의미를 가질 수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하룻밤에 끝날 수 있었던 가장 큰 원인은 무엇이겠습니까? 고열의 발산을 도왔다. 고열의 발산을 도와주는, 고열의 어떤 고열이 나도록 도와주는, 발산이라고 하니까 좀 이상한데요. 나도록 도와주는 제 테크닉, 제가 개발한 테크닉, 물칠이었죠. 물칠을 통해서 고열을 충분히 빼주음으로써 하룻밤에 끝날 수 있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물론 저는 그때 만약에 면역력 달성이 이루어지지 못한다면 하룻밤 안에 그 바이러스를 극복하고 면역력을 회복해서 그걸 치유로 이어질 수 있지 못했다면 여러 날 경험을 하다 보면
과거에 100년 전, 200년 전 이럴 때는 병원이 잘 생기기 전에는 어땠습니까? 고열로 인해서 감기와 고열을 앓다가 10일 정도 경과되면 사람의 목숨이 위험하게 되죠. 제가 얼마 전에 데카르트 전기를 읽었는데요. 데카르트도 대표적인 그러한 경우였습니다. 제가 데카르트 전기는 생애 처음 읽었는데요. 데카르트에 대해서는 뭔가 관심이 있었던 인물이었습니다. 대충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라는 이런 사유를 해냈던 굉장한 현자라고 알고 있는데요. 데카르트도 결국에는 스페인으로 이주하고 지역적 환경이 바뀌어서 감기 고열을 앓다가 목숨을 10일째 될 때 영양의 어떤 불균형에 의해서 이게 문제가 된 겁니다. 영양의 수치라는 것이, 그래서 저는 하룻밤에 치료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그것은 하룻밤에 그 열이 다 빠지도록, 열이 다 빠진다고 그러죠. 열이 빠지게 도와준 거는 바로 물칠이라는 어떤 도와준 테크닉이 주요했고, 그것은 무엇을 앞당겼다? 소진을 앞당겼고, 저번 시간에 설명드렸나요? 소진은 흉선을 작동시키게 하는 어떤 새로운 환경을 부여해 주었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이 소진이라는 것은 식사의 간격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식사의 간격이라 그러니까 생소하시겠지만,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이제 이런 식사의 간격이라는 건 만암이 있는 환자들에 대한 어떤 적용 방법인데, 저는 고열 독감을 치료하는 원리를 응용해서 만암을 치료하는 원리를 이렇게 동일한 패턴으로 만들어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것의 의미는 이론적으로 규명되지 못했던 거는, 제가 지금 이런 소진이 흉선을 작동시키는 원리라든지 고열의 에너지원, 그 고열 때 저번 시간에 설명드린 게 에너지원인데, 에너지원이 어떤 상황에서, 밥을 먹지 못하는 상황에서 무엇으로 고열을 낼 것인가에 대한 문제죠. 소화정지 상황에서 에너지원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만암에서 이제 식사의 간격이 중요하다, 이런 거는 당연히 간식이 없어야 되고요. 간식도 식사로 봐야 되는 거죠. 네. 커피 한 잔을 많이 얘기하는데, 커피 한 잔도 당분과 많은 에너지를 함유하고 있습니다. 이 우유 같은. 그래서 이렇게 믹스 커피 같은 거 드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신데, 중간중간에 식사의 간격이 굉장히 중요하다. 소진을 이끌어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로 소진이 중요하다. 그리고 영양의 섭취가 중요하다. 식사를 할 때는 영양이 좋은 식사를 해야 된다는 거죠. 식사는 영양 균형이 잡힌 영양 균형식으로 식사를 해야 되고, 이렇게 우리가 만암을 이런 제가 개발해낸 자연적인 테크닉으로 치료를 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면역적 요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이 영양소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영양 균형식으로 잘 먹고 그 간격을 벌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소진을 의미하는 거고, 흉선의 면역력을 강화시키는 핵심 테크닉이 되겠습니다. 이거 중요하니까 한번 적어보죠. 영양에 대한 면역 핵심 테크닉이다. 그래서 평상시에 잘 못 먹던 사람이 전염병이나 독감이 걸려 잘 못 먹는, 그죠? 잘 못 먹던 사람이 충분한 흡족할 만큼 만족스러운 식사를 할 수 없었던 사람이 고열과 독감에 걸려서 고열이 발생하게 되면은 사망할 확률이 높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근데 여기 데카르트 이야기에서 데카르트의 삶을 제가 전기를 봤는데, 되게 독특한 점은 이 데카르트가 아침잠이 많았다는 거죠. 아침잠이 많아가지고 아침잠을 자는데 스페인으로 이주하고 새로운 환경도 있었지만 아침 5시에 스페인 여왕하고 이 공부를 했다는 거죠. 아침잠이 많은 사람이 아침을 잘 못 자고 공부를 하게 되고, 이런 상황에서 감기가 걸리고 10일 정도 있다가 죽게 된다. 이런 것들은 바로 제가 이 아침잠을
이 흥미롭게도 데카르트의 어떤 전기가 일치하고 있기 때문에 저 얘기를 드리는 건데요. 데카르트에 대해서 데카르트가 이야기한 내용도 저랑 관련성 있는 내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 데카르트는 아시다시피 16세기, 17세기 1600년경에 생존했던 사람인데, 그 근대와 현대에 들은 어떤 사유의 이성의 어떤 사유의 원칙에 대해서 이성적으로 해서 연역해서 진리를 찾아내는 어떤 저희 방식과 많이 일치하고 있거든요. 한번 기회되면 조금 더 설명을 한번 드릴까 하는데, 이 이성에 의해서 연역적인 방법을 진리를 찾아내는, 제가 이제 연역적인 방법을 쓰고 있고, 저는 또 간단한 실험을 하고 있죠. 데카르트의 방식과 굉장히 일치합니다. 제 자신의 몸을 통해서나 하고 제가 확인되면 다른 가족들이나 제 환자들을 통해서 확인을 해가는 그런 단계로 거치고 있습니다. 물론 넓은 실험을 해서 우리가 원하듯이 데이터가 나와가지고 이런 진리들이 하면 좋지만 그 내용이 너무나 많은 겁니다. 그 내용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실험으로 구현하고 하는 데는 일단 확인하고 가는 데는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거고, 물론 저를 믿고 저의 이야기가 타당성 있는지는 계속 들어보시면 알 수 있으실 겁니다. 지금 우리가 만한비풀에서 이야기를 하고 그때는 상당히 근거를 중요시하면서 좀 천천히 진행을 했는데요. 염증을 정의하다. 우리가 염정에 와서는 지금 어떻습니까? 상당히 염증을 정의하는 부분도 진행되고 있지만, 어떤 면역요법에 대한 것들을 소개를 드리고 있는데요. 그냥 지금 동영상 자체도 지금 많이 흘러갔습니다. 우리가 한 50개 정도 지금 이미 촬영을 했고, 한 100개 정도 예상하고 했던 거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는 막 펼쳐야 될 때라고 보고 있고요. 염증의 정의에 대해서 여러분 관심보다는 면역을 해서 어떻게 치료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관심이 있으시겠지만, 염증의 정의라는 것이 원론적으로 굉장히 튼튼한 기반을 만들어줘야지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염증의 정의라는 게 저는 더 중요시하게 보거든요. 이런 게 어떤 확고한 어떤 그 기반을 닦는 것이 이런 이성과 연역에 대한 어떤 이성적으로 참인 사실을 확인된 사실을 가지고 이렇게 연역을 해 나간다는 거죠. 이 사유를 해서 다음 진리를 찾아내고 진실을 찾아내는 그런 방법들이 지금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물론 이제 데카르트를 제가 알고서 이렇게 한 건 아닌데 우연하게도 책을 보고 일치하는 것을 확인했고 그런 방식을 쓰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그런 상황을 좀 아실 필요가 있고, 염증의 정의라는 것이 사실은 더 중요합니다. 이런 상황을 다 이렇게 보면서 염증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들여다보고 보게 되시는 거죠. 그리고 결국에는 염증의 정의에 동의하게 되실 걸로 생각을 하는데요. 염증의 정의. 우리 염증이 생각했던 과거의 정의하고는 이제 바뀌어 잘못 알았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은 우리가 잘못된 것을 어느 정도까지만 이해하고 있었던 부분이 더 넓어지는 사고의 확장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사고의 확장. 그렇습니다. 제가 면역요법에서 아침잠을 되게 중요시하거든요. 아침잠. 물론 건강한 사람은 아침잠을 덜 자고 좀 일찍 부지런하게 움직여도 됩니다. 그리고 특히나 뚱뚱하고 이렇게 하루에 에너지를 많이 쓰지 않고 활동을 많이 하지 않는 저활동인 분들은 아침 일찍 일어나서 움직여야 됩니다. 아침잠이 만암 환자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하다. 이게 제 다음에 설명드릴 내용에 또 이런 부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포함되어 있는데 잠 부분에 대한 어떤 보충 설명이죠. 면역요법 제가 저번에 33이었나요? 4가지 정도인가 설명드렸는데 잠 부분에서 아침잠. 근데 아침잠이 왜 중요한지는 나중에 또 얘기할 기회가 있겠습니다만은 일단 아침잠은 왜 중요하냐면 배가 꺼진 뒤에 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설명을 바로 드릴게요. 소진. 저녁에 먹었던 식사가 밤에 새 소화가 되고 살이 찌겠죠? 보충이 되고 그것이 다 소화된 다음에 에너지가 소진되어 갈 무렵에 공복 상태에서 잠을 자는 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아침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데카르트는 안타깝게도 아침잠을 많이 못 자는 이런 어려운 환경에서 이렇게 고열로 인해서 사망을 하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일단 제가 나름 동영상을 많이 찍다 보니까 오류는 없을 수는 없을 수 있는데 상당히 그래도 제가
제 스스로 문제점들을 걸러내면서 이야기를 진행하고 때로는 가설을 이야기하죠. 데카르트도 그랬습니다. 가설을 이야기하는데 가설을 마치 진실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죠. 네, 그렇지만 제 얘기를 계속 듣다 보면은 건지게 될 게 있으실 것 같습니다. 데카르트의 방식과 이게 똑같 동일합니다. 저는 참인 것을 찾았죠. 참인 것을 데카르트는 일단 참을 찾으면 뭘 찾습니까? 가리꾸가 활력과 관련계가 있다는 거죠. 다음에 기회 되면 좀 데카르트 좀 더 부연 설명을 해드리고 싶은데요. 참인 것을 일단 기본적인 아주 기초가 되는 참의 어떤 가리꾸가 활력을 만들어낸다. 그리고 염증을 같이 만들어내는 존재다. 활력과 염증은 관계가 있다라는 이 사실을 제가 활성산소와 어떤 NADPH 그 다음에 그런 상황들을 얘기하면서 제가 첫 번째 열쇠에서 제가 증명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아직 완전히 동의하시지 못하는 분도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기존에 배웠던 어떤 활성산소에 대한 어떤 불확실한 이야기들에 대한 어떤 관념들이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러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이야기를 자세히 들어보면은 그것이 완전하다는 것을 아시게 되실 거고요. 그런 내용들은 첫 번째 열쇠가 가장 중요한데요. 첫 번째 열쇠는 이것이 풀렸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죠. 세 번째 열쇠 같은 경우에는 그것도 이제 젖산이 머리에 사용될 수 있다는 건 스트레스와 젖산의 관계를 알려주는 상황인데요. 요거 같은 경우에 이제 세 번째 열쇠 같은 경우 첫 번째는 이제 제가 정리를 했다고 하면 제가 하시면 되고 세 번째는 그것도 한 2013년, 불과 1, 2년 전에, 불과 1, 3년, 한 2, 3년 전에서 점점 구체화되어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2, 3년 내에 아주 최신 의학 지식이죠. 두 번째 열쇠 같은 경우에는, 1997년 정도경에 이렇게 확인된 내용이고, 이렇게 사장됐던 내용인데, 아보도오르 교수가 다시 살렸죠. 이 부분을 중요하다. 동의를 못 하실 수 있겠지만 이 과거의 관념을 그리고 그 사실 그대로 바라보고 이렇게 한다면은 이제 여기서 뭔가 우리가 이제 이야기를 저는 이 사실을 기본으로 해서 이야기를 진행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 이제 고열 중에 일어나는 일들 이제 이걸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좀 다른 이야기들이 조금 종합적으로 상황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진행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생각을 해보니까 고열증에 일어나는 일들보다는 면역증에 일어나는 면역 기전 이렇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 왜냐면은 일들이야 다 고열 발생했을 때 경험해 보신 분이라면 그냥 애가 어떻게 되는 이런 부분들 아픈 부분 이런 거는 알 수 있으니까요. 면역적인 어떤 기전하고 관련지어서 설명을 해보자 라는 이야기가 됐죠. 우리가 지금 데카르트 이야기를 좀 더 마무리하고 가는 게 낫겠습니다. 오늘 제가 이제 항상 이게 서론이 좀 있는 편인데요. 이렇게 요 이야기를 오늘 해야 되지만, 데카르트 얘기를 좀 더 마무리하면, 저는 이러한 세 가지 열쇠를 통해서, 염증과 만암에 대해서 모두를 설명할 수 있는 단서를 얻게 됩니다. 만성 염증과 암, 그리고 염증의 정의 같은 이런 부분들. 그동안의 지식 체계와는 상충됨이 없고, 그동안 보지 못하던 나머지 세계를 더 넓게 보여주게 되는 그런 소득을 얻게 되는 것이죠. 데카르트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로부터 의심할 수 없는 사실을 하나 찾아낸 다음에 그것은 다음 이야기를 도출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원인은 결과에 의해 증명되고 그 결과를 증명하는 것은 실험과 관찰이다. 저는 아주 유심히 관찰을 하고 있고 여러분에게 어떤 이야기를 드릴 때 근거 없이 드리지 않도록 의미 있는 이야기를 드리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메모장이 어떤 수백 장이 넘거든요. 예, 굉장히 정리하고 확인하고 하는 과정을 계속 거쳐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방식이 데카르트와 닮아 있더라고요. 저도 그냥 그렇게 하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진행을 했는데 그 방식이 최근에 읽은 데카르트 전기랑 비슷해서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만은 원인은 결과에 의해 증명되고 그 원인이라는 것은 가설이죠. 그 원인에 의해서 어떤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데 그 결과의 그 관계는 결과를 증명하는 것은 실험과 관찰이다. 그래서 그 가설이 가설로 결과라는 것은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좀 어려운 얘기인데요. 가설로부터 연역이라는 것은 이제 3단 논법 같이 이제 사고작용에 의해서 다음 단계를 이렇게 도출해내는 거죠. 연역된 명제. 제가 이런 상황을 통해서 이런 것들 연구해 나가는 것을 연역적이라고 보시면 되는 것이죠. 연역. 이렇게 해서 애가 고열 독감이 생겼는데 이렇게 났더라. 그것도 6번, 7번 똑같은 결과가 나오더라. 내가 다르게 한 거는 고열을 발산을 도와서 에너지의 소진을 하룻밤 안에 끝날 수 있게 만들어 준 것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했을 때 어떤 결과를 얻었냐면은 독감을 극복하는 것은 물론이고 더 자신감 있고 튼튼하게 성장이 일어나다 더 크더라는 거죠. 이것은 면역력의 획득이라고 본 것입니다. 면역력의 획득이라고 봤을 때 뭔가 의미가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고 그것으로 설명을 하죠. 어떤 사람은 10일째 되는 날 이렇게 아프다가 시름 앓다가 10일째 되는 날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데 그 대표적인 예가 또 데카르트이기도 합니다. 많은 옛날에 이제 고열로 인해서 고열을 앓다가 죽은 것이 우리의 고열에 대한 공포를 만들어낸 근원입니다. 많은 그 고열이라는 것이 저는 좀 다른 각도에서 본 거죠. 그래서 이 고열의 가립구가 증가되죠. 고열에서 이제 가립구가 증가가 된다는 건 백혈구의 증가로 잘 알려진 사실인데요. 요거는 이제 만원비풀 서론에서도 제가 많이 설명드린 내용인데 세균과 면역세포의 싸움의 다른 관점에서 보게 된 거죠. 세균, 면역세포 이런 세균과 면역세포라는 어떤 과립구의 어떤 싸움 과정이다. 뭐 이 정도에서 보는 건데 그것이 너무 지나치니까 사람이 죽을 수 있다. 뭐 이렇게 보는 관점을 저는 고열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그것의 의미를 찾아가고 이렇게 연역해 나가는 것인데 이것도 연역, 에너지 소진이라는 걸 알게 된 것도 이걸 했을 때 바로 안 것은 아니었거든요. 나중에 연구를 통해서 이 소진의 어떤 염증의 메커니즘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소진 다음에 나중에 발산을 발견하게 되죠. 이 발산이라는 건 에너지의 발산 작용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염증이 나을 때 발산 작용이 일어나거든요. 나으려고 할 때 발산 작용을 잘 하도록 해줘야 되는 측면이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세균과 면역세포가 어떤 고열 상황에서 이렇게 막 우리는 빨리 세균을 없애야 되고 열을 떨어뜨려야 되고 막 이렇게만 봤던 관점을 각도를 삐뚤어서 보게 된 겁니다. 그러한 것은 가립구의 이러한 내용들이 중요한 역할을 했었고 저의 경험들이 바탕이 돼서 관찰과 어떤 실험이라고 하면 그렇지만은 경험 이런 것들이 연역적인 어떤 결과를 도출해내는 거죠. 그래서 이 결과라는 것은 가설로부터 이제 연역된 명제거든요. 이 결과 후에 오게 되는 이런 내용들이 좀 불확실한 내용 같지만 이거는 이런 원인에 의해서 도출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결과가 뭔가 맞는 것 같고 원인이 그렇게 되면 참이 되는 것이죠. 이런 어떤 연구 방법은 제가 계속 또 이거 검증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검증 작업에 의해서 영양소 같은 경우에도 영양소가 소진만 되면 되는 줄 알았는데 영양소가 충족된 상태가 필요하다. 이렇게 소진만 시키면 되는 게 아니라 소진 전에 충족 이전에 소진 전에 충족 상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건강한 몸의 상태에서 소진을 시켜나가면서 그 만들어졌던 임파고를 활용을 해서 T세포를 만들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것 같더라. 이것은 이제 연역해서 만들어낸. 왜냐면은 우리 현대과학이 그 사실을 알고 있으니까요. 그렇게 알고 있는 그 사실들을 저는 제가 차례대로 설명을 하면서 퍼즐을 맞춰가는 거죠. 저는 전체적인 몸의 퍼즐을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퍼즐이 딱 맞아 떨어지는 것을 느끼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 이야기에 관심을 갖고 들어보시라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지금 데카르트 이야기는 끝났고요. 고열에 대한 면역 기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면역 기전, 고열이라는 부분을 먼저 생각을 해보게 되면, 고열이라는 것이 상당히 에너지를 굉장히 빠른 속도로 소모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고열이라는 것은 좀 어떻게 보면 낭비적이고 필요 없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근데 왜 이 고열이라는 에너지 효율적인 측면에서 에너지 효율적인 측면에서 아닙니다. 영 아닌 거죠. 그러면은 고열이 왜 생기는 것인가? 이건 제가 이제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부산물, 바이프로덕트라고 설명을 드렸는데요. 바이프로덕트라고 설명해요. 부산물이라는 거죠. 뭔가 연소 에너지를 빠른 속도로 산화시키는 이 염증 작용, 빠른 산화작용에서 뭔가 에너지를 어디에단가는 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에너지를 만든 부산물로서 고열이 발생을 하는 거죠. 에너지를 쓰면서 고열을 발생하면서 빠른 속도로 에너지 비효율적인 염증을 진행시키는 목적은 바로 소진에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소진에 의해서 과립구는 줄어들고, 저번에 소진이 과립구를 만들 수 있는 에너지가 줄어들게 되죠. 교감에서 부교감으로의 전환이 일어나면서 임파구가 증가되는데, 임파구가 B세포에서 바로 T세포로 바뀌어가면서 T세포의 급증이 따르게 된다. T세포, 소진이 무조건 소진에 의해서 교감신경이 끝이 난다는 것이고, 임파구가 이게 증가되는데, 소화되는 뱃속에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영양소가 없기 때문에, B세포는 T세포로 더 빨리 바뀌어지게 되고, 흉선이라는 어떤 이 면역기관은 작동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돌고 있습니다. 근데 흉선의 어떤 부스팅이라는 것은 이렇게 가라앉아 있던 것을 끌어올리는 거죠. 흉선을 강하게 작동시키게 되는 T세포의 활성화를 가져오게 된다는 거죠. 그것이 소진이 흉선을 작동시키는 원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너지 비효율적인 이 부산물, 이 에너지 여기는 무엇을 하고 있을까? 이것이 바로 고열 중에 일어나는 면역 기전입니다. 고열 중에 뭔가가 일어날 것이라고 본 것이고, 제가 그것을 이제 추정하게 되는데요. 추정은 어떤 내용으로 하게 되냐면은 우리 의학계에서 알려져 있던 사실들에 대해서 추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의학계에 우리가 많은 면역적인 것을 알려져 있으니까요. 의학계 면역적인 내용들이 많이 알려져 있죠. 그래서 우리는 발열의 이 에너지, 고열이라는 이 에너지를 발생시키면서 이 에너지를 활용해서 과립구는 열을 내려고 하는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다만 에너지가 많이 필요한 거죠. 많은 에너지가 필요했던 겁니다. 열이 많이 나게 되면 오히려 방해가 되죠. 왜냐면은 효소의 작용에 의해서 몸의 작용이 어떤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고온에서 효소 작용에 몸의 작용에 문제를 일으키게 되죠. 저가 물칠을 하면서 열을 빼주는 거는 에너지 고열의 어떤 부작용을 막고 쿨링 작용을 하는 거죠. 이 쿨링 작용을 했을 때 어떻겠습니까? 쿨링 작용을 했을 때
우리가 원하던 에너지, 많은 에너지가 필요했던 이 작업들은 잘 수행될 수가 있겠죠. 잘 수행될 수가 있죠. 그러면은 제가 여기까지 유출을 하게 된 거고 추정을 하는 내용들 여기랑 일어날 수 있을 내용이라고 발명이나 생각되는 의학계의 면역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제가 한번 설명을 해볼까 합니다. 우리나라의 우리 몸의 면역계는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이제 과학자들이 이제 밝혀낸 사실인데요. 이거는 이제 실험은 아니고 직관에 의해서 딱 보고 알 수 있는 내용인데요. innate immune system, 면역 시스템이 두 가지로 되어 있다는 거죠. 그리고 adaptive, 저번에 한번 설명드렸죠. adaptive, innate 한번 설명드렸는데 오늘 좀 본격적으로 이번에 얘기를 진행합니다. 많은 면역계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밝혀져 있기 때문에 그 내용 중에서 뭔가 이제 innate immune system, adaptive immune system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